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투명 복사 냉각 필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필름의 복합층이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근적외선은 반사해 기존 불투명한 필름과 달리 시야를 가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밝기 저하가 없는 신축성 OLED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OLED에 전기를 공급하는 음극에 머리카락 굵기 수십 분의 1 크기의 액체 금속 입자를 쌓아 유연성과 전도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이 한국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정보관은 실시간 우주물체 감시와 모니터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천문 분야 거대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실로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차량 내부 온도를 전기 없이 낮출 수 있는 투명 복사 냉각 필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실내 온도와 냉방 에너지를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느솔 기자입니다. 여름철 차량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열은 내부를 금세 찜통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존 복사 냉각 소재는 대부분 불투명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복사 냉각 소재는 투명해서 차량에 붙여도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은 얇은 4개 층으로 설계됐습니다. 인듐 주석 산화물과 은의 복합층이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근적외선은 반사해 화장을 선택적으로 투과하게 됩니다. 이 필름을 적용한 결과 여름철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가 최대 6.1도 낮아졌고 냉방 에너지는 20% 이상 절감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계절별 실차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량 모델링 결과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을 미국 전체 승용차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540만 톤의 CO2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실제 차량에 대한 실증을 마친 단계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생산 공정에 드는 비용 검토와 차량용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밝기 저하가 없는 신축성 OLED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조힘찬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OLED에 전기를 공급하는 음극에 머리카락 굵기 수십 분의 1 크기의 액체 금속 입자를 쌓아 유연성과 전도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음극의 상층부에는 액체 금속 입자를 터뜨려 매끄러운 금속층을 만들어 안정적인 전류 흐름을 만들고 하층부에는 작은 입자를 그대로 유지해 고무처럼 늘어날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든 겁니다. 연구팀은 기존 OLED 신축 기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밝기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차세대 유연 전자기기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이 한국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정보관은 실시간 우주물체 감시와 모니터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천문 분야 거대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실로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정보관은 지난해 8월 대전 우주과학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90일간 공모를 거쳐 2분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0일, 운영 개시 이후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취업 시장에선 AI가 쓴 자기소개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한 항공사가 아예 자기소개서 없이 사진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는 채용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김기수 기자가 면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면접관 앞에 선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발표 내용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는 몇 장의 사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자기소개서 없는 채용 면접 현장입니다.
지원자들은 글보다 사진이 자신의 경험과 개성을 보여주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제 경험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면서 좀 더 제 경험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기소개서 대필이 쉬워지면서 서류 전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회사 입장에선 서류의 신뢰가 흔들리면 면접과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형식화된 스펙 대신 사진 속에 담긴 실제 경험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직접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자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와 또 이렇게 지원자와 소통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빼고 경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뀐 채용. 인공지능 시대에 채용의 신뢰를 높일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K1 신윤복의 미인도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특별 전시가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네와 렘브란트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화풍으로 작품을 재해석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에는 미인도를 위한 단독 전시관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풍성하게 따올린 머리와 우아한 눈매, 조선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미인도입니다. 그런데 거친 윤곽선과 과감한 색감까지 그림체는 서양 미술의 거장 에곤 실레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번엔 극적인 명암 표현이 특징인 렘브란트의 그림체를 입혔더니 원작의 단아함에 입체감이 더해졌습니다. 디지스트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고미술을 서양 미술 거장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빛하고 명암 같은 구도가 굉장히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좀 평면적이었다가 입체적으로 된 것, 그럼에 따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색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윤복의 그림체로 그린 서양 명화도 함께 선보였고 관람객들의 얼굴을 미술로 바꿔주는 체험 콘텐츠와 움직이는 AI 미인도도 인기입니다. 작품 변형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새롭고 즐거운 예술적 감각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넣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항상 관람객들이나 보는 관람자들에게 새로움을 좀 선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작을 해치지 않는다면 관람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엔 미인도만을 위한 단독 전시관도 문을 엽니다. 또 겸재정성과 추사 김정희 등 한국 미술사 거장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무인 소방 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은 붕괴 위험이 크고 고온, 유독가스 등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 투입돼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영상에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과 AI 시야 개선 카메라, 고압 축광 릴호스 등 피지컬 AI 기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무인 소방 로봇을 향후 현장 데이터를 학습하는 화재 대응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나무도 뽑아내는 코끼리가 아주 작은 과자칩을 부서뜨리지 않고 집어올리는 비결이 밝혀졌습니다. 코를 덮고 있는 특수 수염 덕분인데 로봇 공학계도 이 신비로운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끼리에게 코는 손이자 가장 예민한 탐지기입니다. 수염하면 고양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코끼리 코에도 슈퍼 수염 천여 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주변 감지 원리는 고양이와 비슷한데 코끼리 수염엔 거대 동물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비밀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비결은 수염의 독특한 강도 차이에 있습니다. 뿌리 쪽은 단단해 강한 힘을 지탱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고무처럼 부드러워지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물체에 닿는 순간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작은 과자처럼 약한 물체도 부서지지 않게 다룰 수 있습니다. And biology has found a way to be able to do both of these things at once. And if we look at something like an elephant trunk, there's so much complexity. 고양이와 달리 코끼리의 수염은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코끼리는 이 민감한 감각 기관을 보호하면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도록 진화했습니다. 학계에선 이 원리가 로봇 센서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힘이 세면 투박하고 섬세하면 힘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로봇의 길이 열린 겁니다. Und ich glaube, dass die Robotik da viel lernen kann vor allem von so potenten Greiforganen. 자연이 설계한 가장 정교한 도구, 코끼리의 수염이 미래 로봇 기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매년 조금씩 빨라지는 봄꽃 시계.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기온이 오르면서 개나리와 진달래가 평년보다 최대 8일 먼저 봄을 알릴 전망입니다. 벚꽃 역시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봄의 문을 열던 봄꽃들. 올해는 그 출발선이 조금 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개나리는 서귀포에서 3월 14일, 서울은 3월 25일에 꽃망울을 터뜨릴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사흘 빠르고 서귀포는 평년보다 이틀, 지난해보다는 무려 8회나 빠를 걸로 예측됐습니다. 진달래도 서귀포는 3월 18일, 서울은 3월 22일에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로 평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꽃 피는 시간도 함께 앞당겨진 겁니다. 개화식에 영향을 주는 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이 되다가 3월 하순경에는 더 높은 기온이 계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풍성하고 하얀 꽃잎이 장관인 벚꽃도 평년보다 빨리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벚꽃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평년보다 닷새 빠른 3월 19일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겠고 서울도 4월 3일쯤 이른 개화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는 3월 23일에서 27일 사이, 중부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벚꽃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벚꽃은 꽃이 핀 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데 서울은 4월 10일쯤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낼 전망입니다. 개화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도 만개 시점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의 속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꽃은 변함없이 봄을 전합니다. 올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빨리 핀 봄꽃과 벚꽃이 동시에 꽃물결을 이루며 도심을 수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1.7배나 높아 정부가 항생제 적정 사용 사업을 종합병원 1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기에 효과가 없는데도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착각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균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은 오히려 내성만 키우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발을 막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치료가 어렵다는 암, 굉장히 고난도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항생제 관련 사망자는 2021년 22,700명에서 2030년 32,400명으로 무려 43% 급증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이 항생제를 쓰는 탓에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전 세계 평균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염 전문의와 전담약사 등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진단 도구 개발 및 내성균 치료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항생제 내성 질병 부담 연구, 백신 개발 및 AI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선도 병원도 5곳 이상 지정하고 중소병원 역시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급가속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정지 페달을 헷갈려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도로 건너편 건물 쪽을 덮쳐 사상자 2명을 내고 꽝 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더니 차량이 후진으로 야채 할머니의 야채와 할머니를 택시가 돌진해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모두 운전자가 70대로 이런 고령자가 내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고령 운전자 사고는 36% 넘게 급증했습니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페달 오조작이 꼽히는데 실제로 오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는 멈춰 있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움직일 때는 급가속을 제한합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속도가 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해진 속도보다 아래의 경우, 이제 저속의 경우, 악셀 페달이 급격하게 80% 이상 밟힌다라고 하면 장치를 이용해서 그 신호를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이 신호가 차량 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의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와 고령 택시 운전자입니다. 시는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 200대의 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사고 억제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 수백 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바레인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만 북부 해역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도 이란의 미사일에 맞아 불탔고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서도 배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90%가 넘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을 중단하면서
선박 750여 척의 발이 그대로 묶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다른 경로를 찾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But it's all upstream of the Strait of Hormuz. So if traffic is not egressing through the Arabian Gulf into the world markets, it doesn't matter.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벌써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아시아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제한적인 한국과 일본이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석유 공급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란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교전으로 중동 일대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재외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해당 국가의 상주 국민에 대한 여러 대응, 대피에 대한 방책을 특히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군 수송기 등으로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 귀국 후 언제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